만약 당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나 괴물이 아닙니다. 바로 가면을 쓴 인간의 악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밤 3시 박윤희는 또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딸 하연이 울면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고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연아. 윤희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딸 하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했어요. 28살에 건강했던 딸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집에서 홀로 숨을 거둔 것이었죠. 의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윤희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 윤희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손이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민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하연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 죽은 후에도 윤희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자주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민우야, 왔구나. 아침은 먹었니? 윤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네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약사로 일하고 있었고 성격도 온화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하연이 민우를 소개했을 때 윤희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하연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 윤희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제안이니? 윤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하연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속리산 법주사에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하연이를 위해 기도도 드리고 어머니도 마음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윤희는 민우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연이 정말 법주사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윤희와 함께 자주 갔던 곳이었죠. 하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연이도 좋아할 것 같아. 윤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까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하연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법주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맛있는 산나물 비빔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생생했어요. 하연은 늘 그곳에서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었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내일 내가 좋아하던 곳에 갈 거야. 거기서 널 만날 수 있을까? 윤희가 하연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우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간단히 준비를 하고 민우의 차에 올랐어요. 어머니, 편하게 주무세요.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민우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하연과의 추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여행을 갔던 이야기,
하연이 요리를 해주었던 이야기 등 따뜻한 기억들이었어요. 하연이가 정말 요리를 잘했죠. 저는 복이 많았어요. 민우가 그리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하연이가 너를 진짜 사랑했어. 너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였었거든. 윤희가 추억에 잠기며 답했습니다. 속리산에 도착하자 초록빛 산자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어요. 하연이 좋아했을 만한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법주사 입구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천천히 기도하고 오세요. 같이 가지 않을래? 윤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갈게요. 어머니께서 먼저 하연이와 시간을 보내세요. 민우가 배려심 있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법주사로 혼자 걸어 올라갔습니다. 돌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하연과 함께 왔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하연이 엄마, 빨리 와. 라고 소리치며 앞서 달려가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대웅전에 도착한 윤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연아, 엄마가 왔어.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한 노승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스님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맑고 깊었어요. 보살님, 잠깐만요. 노승이 윤희를 불렀습니다. 네. 윤희가 돌아봤습니다. 노승은 작은 쪽지를 윤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윤희는 쪽지를 받아들고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윤희는 쪽지를 읽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스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노승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허상처럼 자취를 감춘 것이죠. 그때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기도 다 마치셨어요? 윤희는 급하게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봤습니다. 민우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윤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윤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민우가 하연을 죽인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죠. 윤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희는 계속 쪽지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관찰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일까?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민우가 떠난 후 즉시 하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차마 정리하지 못했던 딸의 유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옷장, 침대까지 모든 것이 하연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하연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서랍 안에는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 가장 안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USB였지만 테이프로 감싸져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찾지 못하도록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윤희가 USB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급하게 하연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폴더 이름들을 보고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 조사, 통화 녹음, 약물 자료, 계좌 추적.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연이 민우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왜 딸이 남편을 조사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민우의 과거 경력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우는 개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정연수였는데 3년 전에 정민우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 윤희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에는 녹음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연이 민우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윤희는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여보, 오늘 약 먹었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안 먹었는데 꼭 먹어야 하나? 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인데 건강을 위해서야.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지금 먹을게. 하연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연은 평소 건강했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했던 걸까요? 다른 녹음 파일들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민우가 계속해서 하연에게 약 복용을 강요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폴더를 열어보니 각종 약물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심장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에 대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 중에는 과다 복용 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윤희가 소름 끼치는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은행 계좌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민우 명의의 여러 계좌들과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놀랍게도 하연을 수익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모든 자료를 보고 나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연이 의심을 품고 조사를 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민우의 행동들이 모두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연의 절친한 친구 정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하연이 제삿날이라 연락드려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그런데 너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있니? 윤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지은이 궁금해했습니다. 하연이가 죽기 전에 민우에 대해 뭔가 이상한 말을 한 적 있니? 윤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하연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민우 오빠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민우 오빠가 계속 이상한 약을 먹이려고 한다면서 저한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민우 오빠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지은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연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은아, 혹시 하연이가 조사한 자료들을 본 적 있니? 윤희가 물었습니다. 일부만 봤어요. 민우 오빠가 개명을 했다는 것과 과거에 다른 여자친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다른 여자친구들도? 윤희가 경악했습니다. 네, 최소 2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어요. 지은이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윤희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연쇄살인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은아,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윤희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조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연이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너도 민우에 대해 조사해 봤겠네? 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하연이 부탁으로 비공식적으로 조사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지은에게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 지은이 윤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조사한 추가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지은이 파일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파일에는 민우의 전 연인들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김소영, 이미라 두 명의 여성이 모두 20대 후반의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각각 거액의 생명보험이 민우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은이 분석했습니다. 그럼 민우가 정말 윤희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획적인 연쇄살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모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지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자신도 민우의 표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가 두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이모님은 절대 민우와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지은이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윤희와 지은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모든 자료를 검토한 윤희는 이제 민우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가 문제였어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모, 민우가 이모님께 약을 준 적이 있나요? 지은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비타민이라면서 약을 가져다 줬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먹으라고 했었지. 윤희가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 약 아직 있어요? 지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가서 민우가 가져다 준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비타민 같아 보였지만 지은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제가 아는 약사에게 부탁해 볼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모, 이 약에 심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에요. 지은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신도 하영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행히 이모님은 많이 드시지 않아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은이 당부했습니다. 윤희와 지은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를 함정에 빠뜨려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민우에게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척하면서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윤희가 걱정했습니다.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모든 과정을 지켜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 윤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윤희가 민우에게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민우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다시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윤희는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어요. 민우야,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준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윤희가 아픈 척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우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연이도 그렇게 갑자기 갔는데 윤희가 보험 이야기로 유도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는 건강하실 거예요. 민우가 대답했지만 관심 있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놔야 하나 싶어. 너한테 피해주기 싫거든. 윤희가 계속 유도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보험은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래, 내가 알아봐 줄래? 윤희가 동의했습니다. 민우는 그날부터 윤희에게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윤희는 지은과 상의한 대로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가 윤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연이 유품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보관해 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보러 가시겠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윤희가 물었습니다. 속리산 근처에 펜션이 하나 있어요. 조용한 곳이라 하연이 물건들을 정리해서 보관해 뒀거든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외진 곳으로 자신을 유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굳이 그런 곳까지 가야 하나? 여기서 보면 안 될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연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들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우가 설득했습니다. 윤희는 지은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모, 이건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윤희가 고민했습니다. 가시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해요. 저와 경찰이 뒤따라가고 이모님은 녹음기를 가지고 가세요. 지은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는 작은 녹음기를 5단에 숨기고 위치 추적기도 가지고 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민우야, 그럼 내일 가자. 윤희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민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하연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민우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가자. 윤희가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하연과의 추억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등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그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속리산 근처의 외진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적막한 분위기였어요. 윤희는 긴장이 되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네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민우가 펜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펜션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윤희를 거실 소파에 앉게 하고는 무엇인가를 가지러 갔어요. 잠시 후 민우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하연이 유품이에요. 민우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연의 물건이 아니라 이상한 약병들과 주사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윤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어머니, 이제 연기 그만하시죠.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윤희가 당황했습니다. 하연이 남긴 자료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이와도 만나셨고요. 민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민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내가 정말 하연이를 죽였구나.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우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윤희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더 구체적인 자백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 하연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윤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민우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곧 하연이를 만나게 될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민우가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펜션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은이 미리 신고하고 뒤따라온 것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손을 들어. 경찰들이 외쳤습니다. 민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민우,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하연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민우가 체포된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희가 녹음한 자백 내용과 지은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검찰은 민우를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우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연쇄살인마였어요. 하연 이전에도 2명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죽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정민우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명의 무고한 생명을 돈을 위해 희생시킨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특히 윤희가 녹음한 자백 내용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희는 매일 법정에 나갔습니다. 하연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지은이 윤희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연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야. 윤희가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지은과 함께 법정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기다렸어요. 피고인 정민우에게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희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하연의 억울함이 풀린 것 같았어요. 민우는 끝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윤희는 법주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쪽지를 준 노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법주사에 가서 스님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노승은 없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묘사한 스님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보살님이 보신 분이 하연 씨? 한 젊은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그 노승이 하연의 영혼이었던 걸까요? 하연이 자신의 죽음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타난 것일까요? 그런데 대웅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다른 쪽지가 향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 읽어보았어요. 살아있는 한 진실은 늘 길을 찾습니다. 하연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윤희는 그 쪽지를 보고
하연이 정말로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어서도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하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움도 느껴졌어요. 하연이 끝까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하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윤희는 딸이 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우를 조심해. 그리고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꼭 찾아서 진실을 밝혀줘. 엄마를 사랑해. 윤희는 그 글을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연이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모, 하연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 윤희가 궁금해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모님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윤희는 그 제안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연이도 기뻐할 것 같아. 윤희가 동의했습니다. 윤희는 변호사 단체에 기부를 하고 보험 사기 피해자 상담소 설립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상담해주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윤희가 상담소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상담소는 점점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윤희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윤희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몇 달 후 윤희는 다시 법주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연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대웅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람이 불면서 벚꽃잎들이 윤희 주변으로 날아왔습니다. 마치 하연이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하연아, 엄마가 너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 고마워. 윤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하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윤희는 꿈에서 깨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연이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오늘도 상담소에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하연이 남긴 사랑과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빛을 찾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는 이제 그 진실의 전달자가 되어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우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매일 밤 하연의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악몽이 아니었어요. 하연이 평화로운 표정으로 나타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김소영과 이미라의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의 도움으로 윤희는 김소영의 어머니 김정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이미 70대의 할머니였는데 딸을 잃은 슬픔으로 많이 늙어 보였어요. 정말 우리 소영이가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 딸과 같은 방식으로 당하셨어요.
윤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영이가 그 고생을 혼자서. 윤희는 정숙을 위로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어머니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었어요. 할머니,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소영 씨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윤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미라의 동생 이준호도 만났습니다. 준호는 누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누나의 억울함이 영원히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억울함이 풀렸다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힘내세요. 윤희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윤희는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민우의 다른 범죄 가능성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찰과 검찰도 민우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민우는 대학생 때부터 이미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피의자 정민우는 10년 전부터 이미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윤희에게 설명했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윤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약학과를 전공한 것도 약물을 이용한 범행을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답했습니다. 윤희는 민우의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연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 딸은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건가요? 윤희가 괴로워하며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연 씨는 조건에 맞는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연이 순진하게 사랑했던 남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연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대견했습니다. 딸의 용기와 지혜가 결국 다른 피해자들도 구한 것이죠. 며칠 후 윤희는 민우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민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듣고 싶었어. 윤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쉬운 돈벌이였을 뿐이에요. 쉬운 돈벌이?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에 쉽게 빠지고 믿고 싶어 해요. 그걸 이용한 거죠. 민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민우의 말을 듣고 인간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냉혹할 수 있을까요? 후회는 안 해? 윤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잡혔으니까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민우가 뻔뻔하게 답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직접 만나서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윤희는 지은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모, 힘들었죠?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로 끝난 것 같아. 윤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하연이의 뜻을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게 딸에 대한 최고의 추모인 것 같아. 윤희가 의연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은 윤희의 강인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윤희는 지은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연이 살아있었다면 지은과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가 설립한 보험사기 피해자 상담소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상담소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였고 아내를 의문의 사고로 잃었다고 했어요. 제 아내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철수가 윤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점들이 이상했나요? 윤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죠.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연의 경우와 비슷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민우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내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있었나요? 윤희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건강보조제라면서 매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친구가 가져다 준 거였어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윤희는 즉시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며칠 후 지은이 철수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철수의 아내와 친하다고 했던 여성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요. 이 여성도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패턴이 민우와 거의 같아요. 지은이 보고했습니다. 윤희는 이 세상에 민우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느꼈어요. 철수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윤희가 철수를 격려했습니다. 윤희와 지은은 경찰과 협력해서 철수 아내의 죽음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경험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몇 주 후 철수 아내를 죽인 진범이 검거되었습니다. 정말로 민우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한 연쇄살인마였어요. 윤희 선생님 덕분에 제 아내의 억울함이 풀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아내분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윤희가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면서 윤희의 상담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윤희는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정확히 알아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윤희가 시청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방송 후 윤희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한 대학생의 편지가 윤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민우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윤희는 그 편지를 읽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윤희의 상담소는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분소를 만들고 전문 상담사들을 교육했어요. 이모님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윤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윤희는 상담소 운영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보험 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딸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도 바뀌어야 해요. 윤희가 국정감사에서 증언했습니다. 윤희의 노력 덕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었어요. 하연아, 엄마가 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지? 윤희가 하연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하연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미소를 보며 딸이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상담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하연과의 추억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법주사를 찾아가서 하연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토요일 윤희가 법주사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희 선생님이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희가 답했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선생님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미영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희는 미영을 기억했습니다. 몇 달 전 상담소를 찾아와서 남자친구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상담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미영 씨,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윤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미영이 고마워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윤희가 미영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미영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연의 죽음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법주사에서 돌아온 윤희는 하연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연의 책들을 정리하다가 윤희는 딸이 대학 시절 쓴 에세이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였어요. 에세이를 읽어보니 하연이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하연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윤희가 감동받아 중얼거렸습니다. 에세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싶다. 비록 작은 빛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희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연이 꿈꿨던 일을 자신이 대신 이루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윤희는 상담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이름을 딴 하연 장학금 제도였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제 딸 하연이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희가 장학금 수여식에서 말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중에 윤희의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윤희는 또한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연애관과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윤희가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은 윤희의 강연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윤희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이네요. 꼭 그런 사람이 되세요. 윤희가 여학생을 격려했습니다. 윤희는 이런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연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달 후 윤희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진실의 쪽지 마이너스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희가 출판 기념회에서 말했습니다. 책의 인쇄 수익은 모두 상담소 운영비와 장학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윤희는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윤희의 책이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윤희는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연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는 감옥에 있는 민우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연 씨의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빼앗은 생명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매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윤희는 민우의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진심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연 씨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윤희는 민우의 편지에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윤희는 법주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연의 3주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연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대웅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또 한 번 향로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익숙해진 마음으로 쪽지를 집어 읽어보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연이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윤희는 그 쪽지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연이 자신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 윤희가 말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세요? 지은이 궁금해했습니다. 상담소를 지은이한테 맡기고 싶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윤희가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이모님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어받아야 할 때야. 윤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모님은 뭘 하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하연이의 정신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야. 윤희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은은 윤희의 계획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제가 상담소를 잘 운영하도록 노력할게요. 몇 달 후 윤희는 정말로 상담소를 지은에게 맡기고 해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 윤희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지 단체들과 협력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미국의 한 피해자 지원 단체 대표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미국에서 한 달간 머물며 여러 도시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는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런 일들을 막아야 해요. 윤희가 뉴욕의 한 대학에서 강연하며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윤희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인 교포들은 윤희를 한국의 자랑이라며 격려해 주었어요. 미국에서의 활동을 마친 윤희는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계속했어요.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달랐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은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었어요.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런던의 한 피해자가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윤희가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1년간의 해외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윤희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연의 정신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윤희를 지은이 공항에서 맞아주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상담소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지은이 보고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었어. 윤희가 고마워했습니다. 윤희는 상담소를 둘러보며 지은이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윤희가 있을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야. 지은이한테 맡겨서 잘했어. 윤희가 뿌듯해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하연의 3주기를 맞아 법주사에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연을 기렸어요. 상담소 직원들,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 언론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하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연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윤희가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윤희는 혼자 대웅전에 남아 기도했습니다. 하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연아, 엄마가 내 뜻을 잘 이어갔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어. 윤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하연이 어머니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하연의 방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책을 한 권 더 쓰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해외에서의 경험과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연의 정신을 더 널리 알리는 거야. 윤희가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의 두 번째 책 출간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전작이 워낙 성공작이어서 독자들이 후속작을 기다리고 있어요. 편집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책은 더 의미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연대의 이야기니까요. 윤희가 답했습니다. 윤희는 새로운 책을 쓰면서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운동의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하연아, 내가 남긴 작은 쪽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윤희가 감탄했습니다. 새로운 책 진실의 연대 마이너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의 힘이 출간되자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윤희는 이제 진정으로 하연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윤희는 법주사를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연이 평안히 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향로 위에 마지막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하연. 윤희는 그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사랑해, 하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윤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하연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엄마가 해주신 일들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윤희는 꿈에서 깨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윤희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연이 남긴 진실의 쪽지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